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는 잘 들리실까요? 잘 들리시면 들리신다라고 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 교육 시간까지 조금 남았는데 먼저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는지 확인부터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혹시 제 목소리 네, 감사합니다. 녹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만 한번 확인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다행히도 녹화는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있다가 이제 3시가 다 되어 가는데 3시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사회과학 데이터센터 유래과 통계화 분석팀의 박대호 연구원입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1시간 정도 같이 설문조사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마 어제 교육 들으신 분들은 유레카에서 설문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실습으로 진행하셨을 텐데 오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실습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는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이론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에는 없었어요. 기존에는 없던 교육인데, 선생님들께서 심화 교육을 계속 요청을 주셔서 저희가 올해 한번, 네, 테스트적,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끝나고 나서 이 교육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선생님들께서 교육 끝났다라고 바로 나가시기보다 마지막에 만족도 조사 링크 하나 같이 남겨드릴 테니까 이 만족도 조사에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만족도 조사를 보면서 저희가 내용을 조금 수정해 가거나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지 진행 여부도 같이 한번 파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바로 종료하시기보다는 이 심화교육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한번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많지는 않으세요. 많이 들어와 계시진 않으셔서 혹시나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그때그때 한번 질문을 해주세요. 제가 채팅창도 보고 있고요. 또는 선생님들께서 구두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궁금하신 부분 먼저 한번 해결을 해드리고 이어서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진행할 내용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진행할 내용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왜 굳이 설문조사를 활용을 하고 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설문을 작성할 때, 설문조사를 제작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들, 설문지 구성이나 문항이나 보기를 작성할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렇게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교육 시간이 아마 얼추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만약 시간이 조금 괜찮다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유레카 설문조사 사용하시면서 몇 가지 안내 드릴 수 있는 팁들 그리고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에 대해서 선생님들께 답변을 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럼 가장 처음으로 설문조사를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곳에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했을 때 그 얻어진 정보에 대한 내용을 보통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자료는 크게 1차 자료와 2차 자료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우리 1차 자료와 2차 자료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1차 자료는 조사 목적에 맞게 조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를 이야기해요. 내가 내 필요에 맞게 직접 자료를 수집한다면 이 해당하는 자료를 1차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1차 자료의 특징으로는 내가 궁금해서 직접 수집을 진행하다 보니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던 내용들로 내가 수집을 하다 보니 그만큼 비용이나 시간이 따라서 소요가 되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원하는 내용대로 자료를 수집하다 보니까 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기가 편리하다라는 장점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1차 자료의 예시로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신 설문조사의 응답 자료 또는 선생님들께서 관찰조사하신다라고 하신다면 관찰의 결과, 어떤 거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이 실험에 대한 자료, 실험에 대한 결과 자료가 모두 다 1차 자료에 속하게 돼요. 반대로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다른 사람이 그들의 목적에 따라서 이미 만들어 놓은 자료를 내가 활용을 한다면 이 자료를 2차 자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차 자료의 특징은 1차 자료랑은 반대가 되겠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자료를 내가 활용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나 시간적인 소요가 적게 된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이미 만들어진 자료가 내 목적에 따라서 수집된 자료가 아니다 보니까 그 사람의 목적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목적에 맞게 수집된 자료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용으로 자료 수집은 어렵다라는 단점이 같이 존재합니다. 이 2차 자료의 예시로는 선생님들께서 논문 작성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논문들 참고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금처럼 다른 논문들을 참고하신다면 그 참고하신 논문이 2차 자료가 되고요. 또는 연구학교 보고서나 또는 정책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들이 다른 연구 보고서의 결과 또는 자료를 참고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런 경우 다른 이용자분들께서 다른 선생님들께서 만들어 두신 자료를 내가 활용하는 거다 보니 이 모든 내용들이 다 2차 자료로 속해지게 됩니다. 특히 이 2차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원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우신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통 보고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원자료 자체는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원자료가 제공이 되더라도 가공되어 있는 상태의 원자료 또는 원자료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기에는 2차 자료만 가지고는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주로 2차 자료보다는 우리의 목적에 따라 수집된 1차 자료를 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 1차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관찰조사, 두 번째로는 면접조사,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설문지 만든다고 하죠. 이 설문지 만드는 내용들을 기법상으로는 질문지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해당하는 질문지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 관찰조사나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내용보다 더 디테일하고 깊은 내용으로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자료를 취합할 수 있다, 또 더 다양한 내용으로 자료를 취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크게 세 가지의 큰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관찰자나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수집 자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특히 관찰자나 조사자분께서 베테랑이다라고 한다면 선생님들께서도 이런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라포를 형성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응답하시는 분께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방어적인 응답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깊은 내용으로 응답을 받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관찰하시는 분이나 조사하시는 분의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아니면 초보자가 와서 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응답자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응답자분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어렵다면 응답자분들은 응답 자체가 조금은 방어적으로 응답이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관찰자나 조사자의 능력에 따라서 수집되는 자료의 차이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우리 두 번째로는 조사에 필요한 시간, 그리고 비용의 소모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우리 관찰조사나 면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대1 마크로 조사가 진행이 되죠.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사람이 가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어, 인력 소모도 많이 되게 되고요. 인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그에 해당하는 비용도 마찬가지로 많이 소요가 되고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답 결과에 객관화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특히 관찰자나 조사자의 특징들에 따라서 수집되는 정보의 차이가 있고요. 또 어떤 관찰자들은 자그마한 행동 하나하나까지도 다 특별하다라고 관찰할 수 있는 반면에 어떤 관찰자들은 또 다른 관찰자들은 좀 커다란 행동들도 이건 일반적인 행동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료 수집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지금처럼 관찰자나 조사자에 따라서 동일한 행동을 진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자료가 수집될 수도 있고 자료가 수집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관찰자나 조사자의 주관적인 내용에 따라서 수집되는 정보가 다르다 보니까 이 주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응답 결과에 객관화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이유는 또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는 객관화를 하기 위함이 커요. 내가 이렇게 진행을 했더니 학생들에게 좋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을 하시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객관화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중요한데, 관찰조사나 면접조사 같은 경우 이 객관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활용률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질적 연구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질적 연구가 관찰조사나 면접조사를 통해서 많이 자료가 수집이 됩니다. 이때 선생님들께서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은 해당하는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연구 결과가 객관화돼서 다른 이용자분들, 다른 대상들에게도 함께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관찰조사나 면접조사는 객관화가 어렵게 되다 보니까 우리는 반대로 질문지 조사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게 돼요. 이 질문지 조사 방법도 장점과 단점이 존재합니다. 장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장점 첫 번째로는 다수의 의견을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선생님께서 하나의 설문조사만 미리 만들어 두셨다라고 한다면 여러 학생들에게 동시에 배포를 해주실 수가 있죠. 조사자가 한 명만 있더라도 여러 명에게 응답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자료 수집이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 결과의 수치화가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설문조사 만드실 때 모든 문항에 대해 서술형으로 두고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거예요. 대부분 보기의 형태, 카테고리의 형태로 설문 문항들을 만들어 주시다 보니까 추후에 취합하시고 또 결과를 내시기에 용이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과는 반대로 단점이 되는 부분도 있겠죠. 첫 번째로는 조사 대상이 문제 자체를 잘못 이해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선생님께서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A에 대한 부분이에요. 선생님께서 만들어두신 질문은 A에 대한 내용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조사자분, 응답자분께서 응답을 하면서 해당하는 문항을 이해할 때는 A 다시 또는 아예 조금 다른 B의 형태로 문항을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특히 이 부분은 학생들의 연령대가 어릴수록 문항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이런 단점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조사가 한번 진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자료의 보완이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미 내가 조사를 진행을 해 두었기 때문에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응답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설문조사를 보내서 추가적인 응답을 받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예비조사를 진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상쇄를 시켜주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자그마한 표본이에요. 일부 응답자분들께만 먼저 사전에 응답을 한번 받아보시고 응답 결과를 보면서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또는 문항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본조사를 하시기 전에 문항을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예비조사를 통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시고 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수정한 다음 본조사에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자료 보완이 어렵다라는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질문지 조사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눠서 응답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단조사예요. 이 집단조사는 응답자를 한 공간에 모아두고 소수의 조사원 또는 한 명의 조사원이 조사를 하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어, 학생들 대상으로 특히 조사하시는 경우에 이렇게 집단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집단 조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주변 의견에 쉽게 휩쓸릴 수 있다라는 단점이에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한 공간에 학생들을 다 모아두시고 손드는 형태로 조사를 진행하신다라고 한다면 어떤 학생은 내 의견과 다르더라도 많은 친구들이 손을 들기 때문에 나도 같이 손을 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나는 1번의 의견에 해당하게 되는데 다른 친구들이 손을 들지 않다 보니까 나 또한 마찬가지로 눈치를 보면서 손을 들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주변의 의견에 나의 의견이 같이 휩쓸리게 될 수 있다 보니까 응답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 존재해요. 우리 두 번째로는 전화조사예요. 이 전화조사는 선생님들께서도 요즘 많이 아마 받아보실 거예요. 전화로 여론조사입니다. 라는 내용들 많이 받아보시죠. 그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전화조사의 특징으로는 신속하고 간단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지만 응답률이 낮아진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특히 선생님들 같은 경우도 아마 저만 해도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저만 하더라도 전화가 와서 선생님 여론조사입니다. 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받게 된다면 그 이후의 문장들은 사실 크게 듣지 않고 설문을 종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처럼 요즘에 대부분의 응답자분들께서 여론조사입니다. 라고 문의가 오게 되면 응답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응답률이 낮아질 수 있다라는 가장 큰 단점이 존재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우편조사예요. 우편조사는 접근이 어려운 대상들, 넓은 지역에서 접근이 어려운 대상들에게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우편조사의 예로는 요즘도 그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께서 가정통신문 안에 삶은 문항들을 넣어두시고 내일까지 보문기 응답하다 오세요 라고 이렇게 가정통신문 형태로 배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우편조사로 들어가요. 지금처럼 각 가정의 우편의 형태로 설문조사를 배포해 주시는 게 우편조사입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가정통신문 형태로 배포를 하시게 될 경우 회신율이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의 우편조사 같은 경우에는 설문 우편 봉투 안에 설문지에 대한 내용과 회신용 봉투가 같이 포함이 돼서 배포가 돼요. 그래서 응답자분들께서는 응답한 이후에 다시 회신용 봉투에 넣어서 우체국을 가거나 아니면 우체통으로 다시 회신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편함 때문에 응답 회신율이 낮다, 응답률이 떨어진다라는 단점이 존재해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조사입니다. 이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만 되는 상황이라면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모두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해요. 하지만 이 인터넷 조사도 마찬가지로 단점이 한 가지 존재합니다. 인터넷 조사의 특성상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할 수 있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동일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했다라고 한다면 이 동일한 응답에 대한 응답 처리 과정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특히 설문조사 같은 경우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한 사람이 여러 번 응답하게 된다면 많이 응답한 사람 쪽으로 응답이 기울다 보니 그만큼 설문조사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인터넷 조사에서는 중복 검증이다라는 기능을 통해서 한 사람이 한 번만 응답할 수 있도록 설정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레카도 마찬가지로 설문지를 만드시다 보면 응답 및 중복 검증이다라는 옵션을 통해서 학번, IP 또는 이메일, 연락처 등을 통해 중복 검증을 별도로 받아주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설문조사를 많이 활용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설문을 작성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설문 내 구성 내용들이에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 진행을 하시면서 바로 문항이 나오는 경우는 많이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가장 처음으로는 특히 종이로 된 설문지는 표지가 별도로 있다거나 문항이 나오기 전에 이 설문에 대한 소개 문구들을 반드시 보셨을 겁니다. 이 표지 또는 조사 소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응답자들의 응답,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 커요.
이 조사 소개 부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응답률의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응답을 정상적으로 완료하는 경우가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도 만약 종이로 다 설문지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문항 앞서서 조사 소개 부분을 함께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레카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유레카 조사 소개 부분이 별도로 있으실 거예요. 이 조사 소개 부분에 설문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 표지 부분에 조사 소개 부분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가장 처음으로는 이 조사의 제목과 조사의 목적을 함께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조사는 어떠한 내용이고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이 됩니다. 라는 내용을 먼저 기술해 주시고 이어서 이 조사의 중요한 이유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조사의 제목과 목적 그리고 중요한 이유를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 응답자분들께서는 이게 어떤 내용으로 조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먼저 사전에 인지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내가 하는 응답이 중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것을 인지를 하시면서 끝까지 응답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선생님들께서 종종 예민한 설문조사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좀 예민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렇게 예민한 설문조사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익명성이 보장됩니다라는 내용들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예민한 설문조사에 익명성 보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 보면 응답자들은 조금은 방어적으로 응답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아무래도 예민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내 정보가 탄로나진 않을까 이런 걱정에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예민한 문항으로 설문을 받으신다면 응답자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익명성이 보장이 됩니다. 라는 내용들로 한번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네 번째로는 조사 소요 시간과 기간입니다. 조사가 언제까지 진행이 되는지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설문조사가 기신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설문조사가 아무리 길더라도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설문조사에서는 10분 안팎으로, 10분 이내로 응답이 완료가 됩니다. 네, 만약 선생님들께서 조사가 10분 이내로 완료가 됩니다. 라는 문구를 작성하지 않으신다면 응답자분들께서는 설문조사 한번 쭉 보시면서 아휴, 이거 문항이 너무 길다. 안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실 거예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조사 소요 시간이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라고 사전에 먼저 한번 안내를 해주신다면 응답자분들은 설문 내용이 길더라도 10분 정도 걸리면 해볼 만하지 라고 표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해당하는 내용으로 아마 입력을 해주실 겁니다. 우리 다섯 번째로는 조사 담당자분의 연락처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많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메일과 연락처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면, 이거는 나는 조금 부담스러워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조사 담당자의 연락처 또는 이메일이 함께 기재되어 있어야지 응답자분들이 응답하시다가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뭔가 문의가 필요한 부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문의가 가능하다라는 조건이 하나만 있더라도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신빙성이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특히 응답자분들이 응답하다가 질문할 수 있다라는 내용 한 가지 때문이라도 이 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개인 번호를 남기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선생님 사무실 번호라도 함께 포함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서 가끔 개인정보 받으시는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연락처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또는 주민번호 받으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죠. 이때는 해당하는 수집되는 내용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수집이 되는지, 목적이 달성한 이후에는 보관은 어떻게 되는지, 폐기는 언제 되는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다음은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설문조사를 한번 예로 가지고 왔어요. 먼저 가장 처음으로 제가 사용한 설문조사의 제목이 상단에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사의 목적,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저에게 바로 연락이 올 수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를 함께 작성해 줬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설문조사를 만드실 때 바로 문항이 나오는 형태가 아니라 지금처럼 조사에 대한 소개 부분을 함께 입력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조사에 대한 소개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표지 부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설문 문항들을 배치하실 때도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로는 설문을 쉬운 질문에서 시작해서 어려운 질문 순서로 넘어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시험 볼 때도 동일하죠. 시험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처음에는 쉬운 문항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어려운 문항 순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쉬운 질문을 통해 저희는 흔히 이제 머리를 키운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응답자분들이 이게 어떤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한번 인지하게 만들어주시고 점차 디테일한 설문으로 좀 자세한 내용으로 조사를 진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는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들은 하나의 문항으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로는 연상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들은 서로 떨어뜨려서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마 선생님들께는 그렇게 크게 영향이 가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혹시나 논문 작성하시거나 또는 정치와 관련된 설문조사 같은 경우에는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만약 여론조사, 정치와 관련된 여론조사를 진행한다라고 한다면 이 앞에는 어떤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고요. 이 정책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고 뒤에는 정당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 앞에 있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이 당에 대한 선호도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지금처럼 서로 문항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연상이 될 수 있는 문항들은 서로 멀리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문 문항에 예민한 문항들이 함께 섞여 있다면 개인정보 같은 경우 마지막에 배치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부분은 이제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는 내용들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런 내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예민한 설문조사에 개인정보가 사전에 앞서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가 그 뒤로 있는 응답들은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응답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돼요. 그만큼 예민한 설문조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처음에는 문항들이 나타나고 마지막으로 가서 개인정보에 대한 내용들을 받아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설문 문항들을 작성하실 때도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존재해요. 해당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지금 제가 진행하는 속도는 괜찮으세요? 혹시 제 말이 좀 빠르다거나 이해하기 어렵다거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으실까요? 네, 그럼 이 정도 속도로 계속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혹시나 중간에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설문 문항 작성하실 때는 첫 번째로 응답자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핵심 내용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의 문항에는 하나의 질문만 해주셔야 되고요. 네 번째로는 유도되는 내용들은 질문에서 빼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이에요. 다섯 번째는 문항은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너무 지나친 세부 문항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각각의 내용들을 하나씩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응답자에 맞는 단어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설문 응답을 받으시는데 여기에 경제에 대한 용어 또는 정치에 대한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다면 이 학생들은 문항에 들어있는 단어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설문에 응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가장 기본적으로는 응답자에 맞는 단어들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중요한 내용에 대한 간략한 설명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의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은 핵심 내용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설문 문항에 핵심 개념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해주심으로 인해서 이 설문에 대한 난이도가 전체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운 단어들만 있다 보면 응답자분들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이 응답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게 돼요. 응답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응답에 대한 피로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선생님들께서 간단한 부연 설명 또는 응답자에 맞는 단어들을 이용을 해주시면서 응답 난이도를 낮춰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한번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온 예시는 인공지능과 관련된 문항이에요. 저는 이 문항을 이제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응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은 이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고요. 두 번째로 미래 산업 발전이다라는 내용은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 라는 걸로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인공지능, 핵심 단어가 되는 인공지능이나 또는 미래산업 발전이라는 내용은 응답자에 맞는 단어를 사용을 해주시거나 또는 이 인공지능과 관련된 부가 설명들을 함께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인공지능 같은 경우 제가 인공지능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함께 작성해 줄 거고요. 또 미래산업 발전이라는 내용은 학생들이 알아듣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가 되다 보니까 이 내용은 조금 더 풀어서 일터나 생활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생각이 되시나요? 라는 문항으로 함께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특히 지금 핵심 내용과 관련된 내용은 예시를 함께 작성을 해줘서 학생들이 알만한 단어로 학생들이 접해봤을 법한 내용들도 같이 포함해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볼게요. 다음 내용은 이중 질문은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의 문항에 여러 질문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가 어떤 내용에 응답을 해야 되는지 혼동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항에 대해서는 하나의 질문만 하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예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학생 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를 선택해 주세요라는 문항입니다. 지금처럼 학생 체험 활동에 대한 만족도와 필요도를 선택해 주세요라고 문항을 만드시게 된다면 어떤 학생들은 만족도에 대해서 응답을 할 거고요. 또 어떤 학생들은 필요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게 될 거예요. 반대로 어떤 학생들은 만족도와 필요도 어떤 거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응답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문항에 대해 여러 개의 질문을 받아주시면 안 되고요. 문항을 사용하고 싶다면 만족도에 대한 문항 한 가지 별도로, 필요도에 대한 문항 한 가지 별도로 이렇게 총 두 개의 문항으로 각각 문항을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선생님들께서 급식 만족도 사용하실 때 이런 오류가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최근에도 이제 하나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해당하는 선생님께서는 위생에 대한 만족도 또 급식 종류에 대한 만족도를 함께 작성해 주세요라고 하나의 문항에 두 개의 질문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하나의 문항에 여러 개의 문항을 받으시면 안 되고 각각의 문항으로 나눠서 받아주셔야 됩니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질문 내용에 응답을 유도할 수 있는 내용은 삼가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응답 유도하는 문구가 삽입되어 있을 경우에는 응답자의 실제 의견을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응답이 어느 정도 왜곡이 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여기 오타가 발생을 했었네요. 한번 예시 문항을 살펴볼게요. 저는 인공지능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여기에 인공지능이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게 된다라는 부정적인 의견을 한 가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지금처럼 문항을 질문하기에 앞서서 부정적인 의견을 한 가지를 입력을 해주셨다면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더라도 앞에 부정적인 의견이 먼저 기술이 되어 있다 보니 긍정적인 답변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이던 사람이더라도, 긍정적인 의견이던 사람이더라도 부정적인 의견을 보고 보통이다 또는 부정적인 의견이다 라고 응답을 왜곡해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응답을 유도하는 문구는 빼주시고 인공지능 발전에 대한 의견을 작성해 주세요 라고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만약 선생님들께서 나는 이런 의견을 반드시 넣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부정적인 의견 한 가지, 긍정적인 의견 한 가지 균형을 맞춰서 문항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우리 다음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문항은 간결하고 또 명확하게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아무래도 문항이 길어지다 보면 응답자들은 핵심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미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게 돼요. 문항 자체가 길다 보니까 이게 어떤 걸 묻고 싶은 질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하고요. 문항이 길다 보면 읽어야 되는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생각하게 되는 내용들이 많아지죠. 그만큼 응답에 대한 피로도 자체가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문항은 간결하고 또 어떤 걸 물어보는 건지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한번 예시 문항을 살펴볼게요. 이 예시 문항을 보니까 수학여행에 대한 일정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사용한 교통수단은 어떤 게 있는지, 각각 소요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근데 결국 물어보고 싶은 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죠. 근데 지금처럼 앞에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있다 보면 이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또는 소요된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고 싶은 건지, 교통수단이 어떤 거가 있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은 건지, 응답자 같은 경우 앞에 나열되어 있는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최대한 간결하게 이번 수학여행에서 사용된 교통수단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간단하게만 문항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선생님들께서 이 앞에 부분을 꼭 사용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문항 안에 포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문항에 앞서서 주성문으로 해당하는 정보들을 먼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문항은 최대한 간결하게 정보들은 주성문으로 따로 빼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으로 지나친 세부 문항들은 자제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지나치게 세부 문항들로 응답을 받으실 경우에는 세부적으로 받으시는 만큼 문항 자체가 많아질 수도 있고요. 또 특히 개인정보에 관한 문항들을 세부적으로 받으신다면 응답자분들은 그 응답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응답률 자체가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는 응답 자체가 조금 변형돼서 왜곡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조금 극단적인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귀하의 급여를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 그 선생님들께서 종종 학부모님들 대상 또는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실 때 급여를 물어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때 가끔 가다가 이렇게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라는 부분으로 문항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만 하더라도 이 급여를 상세히 작성해 주세요라는 문구를 본다면 조금은 많이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내 급여가 노출이 되는 것 같고요. 또 내 정보가 어딘가에 보관이 되는 것 같다 보니까 조금은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응답하기가 조금 꺼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은 더 러프하게, 조금은 더 넓은 범위로 어느 범주에 속해 계시나요? 와 같이 응답자들이 조금은 편하게 응답할 수 있는 형태로 응답을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문항에 대한 작성 시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만 더 살펴볼 거예요. 지금 살펴볼 거는 이제 설문 보기별로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보기를 만드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설문 보기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설문 보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로는 개방형, 두 번째로는 폐쇄형으로 나눠집니다. 우리 개방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주관식 문항, 서술형 문항을 이야기해요. 우리 주관식 문항, 서술형 문항의 특징은 응답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떠한
틀을 주지 않다 보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응답 자체가 자유롭게 들어오다 보니까 응답을 수치화하거나 또는 부호화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같이 존재를 해요. 또, 우리가 주관식 문항, 서술형 문항의 경우 응답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서술형 문항 같은 경우 대표적인 예시가 건의사항에 대한 문항이죠. 이 건의사항 같은 경우 어떤 분들은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길게 작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응답자분들은 건의사항이다라고 나오면 그냥 넘어가시는 경우가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의 틀이 없다 보니까 어떤 내용으로 작성해야 될지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아무래도 응답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반대로 폐쇄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객관식 문항을 폐쇄형 문항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객관식 문항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보기를 주어주다 보니 새로운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라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기존에 우리가 제공해준 정보 내에서만 응답이 들어오다 보니까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기에는 어렵다라는 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이미 우리가 정해준 범주 내에서 응답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석이나 수치화에는 편리하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또 응답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틀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쉽게 응답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때 개방형과 폐쇄형의 장점들을 모두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폐쇄형, 객관식 문항에 기타에 대한 문항을 한 가지 추가해 주시면 두 가지의 모든 특징을 가지고 가실 수가 있어요. 객관식 문항으로 수치화하기도 편하시고 응답도 쉽게 어느 정도 틀이 있다 보니까 응답도 어느 정도 쉽게 하실 수 있는 반면에 또 기타에 대한 내용으로 의견을 조금 더 자유롭게 받아보실 수도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문 보기는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보기를 만드실 때는 크게 네 가지에 주의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상호 배타성 그리고 포괄성입니다. 두 번째로는 균형을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로는 보기 간 교차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연속되는 보기를 사용하실 때는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호 배타성 그리고 포괄성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상호 배타성 그리고 포괄성에 대한 내용은 보기의 내용이 중복되거나 없게 선택이 가능한 보기가 없도록 설문의 보기를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예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점수를 준다면 어느 범주에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1점, 0점부터 10점, 20점에서 40점, 40점에서 60, 60에서 80, 80에서 100점 이렇게 보기가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선택하실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하죠. 내가 주고 싶은 점수는 11점에서 19점에 해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없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만약 80점의 80점의 점수를 주고 싶다라고 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두 가지가 돼요. 60점에서 80점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80점에서 100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없거나 선택할 수 있는 보기가 여러 개가 된다라고 한다면 응답자분들은 응답에 한 번 더 브레이크가 걸리게 돼요. 응답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내용들은 1점에서 20점으로 또 응답이 중복되지 않도록 21점에서 40점 이렇게 1점 단위로 문항을 만들어 주셔서 중복되는 보기가 없도록 또 선택을 하지 않는 보기가 없도록 보기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우리 두 번째로는 균형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균형은 특히 연속되는 범주형 문항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응답자에게 심리적인 효과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동일한 범주의 형태로 보기를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특히 이 부분은 사교육비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많이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지금도 제가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예시를 한 가지 가지고 왔어요. 한 달에 소비되는 사교육비를 선택해 주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이때
1번 보기는 20만 원 미만, 2번 보기는 20에서 40만 원. 지금처럼 20만 원의 범주를 가지고 있다가 3번에서는 갑자기 40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범주 자체가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응답자분들은 이 범주가 한 번에 확 늘어나다 보니까 너무 갑자기 많이 커진 건가라는 의문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내가 4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에 든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너무 많이 지출하고 있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기면서 오히려 조금 더 적게 응답하시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반대로 이 범주 안에 대부분이 포함이 되는구나라고 인식이 되면서 실제와는 다르게 40에서 100만 원 미만으로 응답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동일한 범주로 보기의 형태를 맞춰서 20만 원 텀이라면 20만 원 미만, 20에서 40만 원, 40에서 60만 원, 60만 원 이상의 형태로 범주를 동일하게 균형성 있게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우리 두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번에는 보기 간의 교차 선택지는 없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선생님들께서 조금 넓은 범주로 응답을 받으실 때,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응답을 받으실 때 이런 오류가 종종 발생을 해요. 특히 귀하의 신분을 선택해주세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시죠. 이때 만약 학부모이면서 지역 주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교직원이면서 지역 주민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학부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학부모의 체크를 해야 되는지 지역 주민의 체크를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을 수가 있고요. 반대로 마찬가지로 교직원분들도 내가 교직원이면서 지역 주민이다라고 했다면 내가 교직원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지역 주민의 선택을 해야 되는지 혼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보기 안에 여러 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다면 보기 안에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지역 주민에는 학부모나 교직원분들은 제외하고 선택해주세요 라는 내용을 한 가지 더 넣어주심으로써 학부모이면서 지역 주민인 분들은 학부모로, 교직원이면서 지역 주민인 분들은 교직원으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선택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연속되는 보기를 사용하실 때는 부정에서 긍정의 순서로 또는 긍정에서 부정의 순서로 연속되게 자료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라는 내용이에요. 이미 이 부분은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하고 계세요. 틀리지 않게 사용을 하고 계신데 정말 가끔 가다가 선생님들께서 양쪽의 극단값들을 앞에 먼저 입력을 해주시고 보통이다 그리고 중간값들을 뒤쪽으로 빼두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해요. 지금처럼 사용하시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사실 추천을 드리지는 않습니다. 응답자분들께서 매우 선호한다가 나오면 그 다음으로는 자연스럽게 선호한다가 나올 거다라고 인지를 하시게 되고요. 또는 전혀 선호하지 않는다가 나타났다면, 제일 먼저 나타났다면 그 다음 보기로는 선호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는 인식이 되게 돼요. 근데 지금처럼 왔다 갔다 하게 된다면 그만큼 응답자분들께서 생각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응답자분들의 응답 난이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응답의 피로도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부정에서 긍정 또는 긍정에서 부정 순서로 연속되게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 중에서도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보기 1번에는 문항에 대해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으로 갈수록 문항에 대해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어, 컴퓨터 같은 경우 자동적으로 보기 1번을 숫자 1로 입력을 하고요. 보기 5번은 숫자 5로 입력이 돼요. 근데 만약 긍정적인 답변이 보기 1번에 있게 된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보기 1번에 있게 된다면, 긍정적인 답변이 많으면 많을수록 숫자 1로 입력된 값이 많다 보니까 추후에 선호도에 대한 점수,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확인하셨을 때 1로 입력된 값이 많으면 평균 점수가 A점에 가깝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결과를 다시 보시는 분들은 이 점수가 왜 이렇게 낮게 나타났는가에 대한 의문을 품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문항을 사용하실 때 보기 1번은 부정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보기 5번은 긍정적인 것 순서로 입력해 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보기를 작성하실 때 주의해 주셔야 될 내용들도 한번 살펴봤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설문을 작성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법한 내용들만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가지의 내용이에요. 우리 하나씩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는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보기로다가 여러 개의 문항이 있다면 표 형태의 하나의 매트릭스형 문항으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예시 문항은 어, 교육 과정에 대한 문항이에요.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문항인데 교육과정 평가에 대한 문항을 각각 세부적으로 내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 보기에 대한 내용도, 척도에 대한 내용도 모두 같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주제가 모두 같다 보니까 이 해당하는 문항은 하나의 표 형태 문항으로 제작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표 형태 문항으로 제작해 주시다 보면 지금은 총 3개의 문항이 있지만 응답자들이 응답을 인식할 때는 하나의 문항으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만큼 보여지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요. 시각적으로 문항이 많이 줄어들어 보이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고, 응답자들 자체도 이 하나의 문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응답의 피로도가 많이 떨어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개의 영역, 하나의 주제 영역으로 여러 개의 문항을 물어보시는데 이때 보기에 대한 척도, 보기가 대한 내용이 동일하다면 지금처럼 하나의 표 형태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너무 묵등그린, 너무 넓은 범주의 문항보다는 조금 세부적으로 질문을 작성해 주시면 좋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선생님들께서 수업에 대한 만족도 물어보실 때 많이 이렇게 입력을 하시더라고요. 지금처럼 조금 넓은 범위로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응답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업 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또는 아니면 수업 활용하는 자료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아니면 강사에 대한 만족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자들마다 생각하는 내용들이 다 다르게 될 거고요. 어, 그만큼 이 응답이 조금 뭉뚱그려서 받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받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걸 조금은 세부적으로 나눠서 수업 진행에 대한 만족도, 수업 방식에 대한 만족도, 참고 자료에 대한 만족도 이렇게 전 3가지 예시 문항을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각각의 조금은 세부 문항으로 나눠서 받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전 선생님들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문항을 3가지로 늘려서 가지고 왔지만 이 3가지 문항도 마찬가지로 수업 만족도에 대한 하나의 영역이고요. 또 보기에 대한 내용들이 모두 같다 보니까 이 3가지 문항은 하나의 매트릭스 형태로 표 형태로 묶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우리 다음으로 확인해 볼 내용은 부가 설명을, 설문 진행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아요 라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은 특히 조건, 특정 응답자에게만 응답을 받으시는 경우에는 함께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예시를 살펴볼게요. 제가 사용한 문항이 1번 문항은 수학여행 참여 여부에 대한 문항이고요. 2번 문항은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선택한 학생들에게만 응답을 받고 싶은 문항이에요. 근데 만약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참여함으로 응답한 학생들조차도 이 이번 문항에 체크가 되지 않는다라고 문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이 내용은 지금처럼 참여함으로 응답한 학생들은 문항 3번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신 분들은 문항 2번으로 이동해 주세요. 라고 안내를 한 번 더 작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저는 조금 더 추천드리는 건 이 보기에도 내용을 작성을 해주시지만 이 해당하는 문항들 있죠. 이 문항들에도 문항 1번에 참여하지 않음으로 응답한 학생들만 응답해 주세요. 라고 한 번 더 정보를 입력을 해주시면 응답하시는 분들께서도 내가 이 부분에 응답을 하는 게 맞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는지, 이 부분을 인지가 훨씬 편하게 되시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이 진행에 관련한 부가 설명을 함께 작성해 주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우리 다음으로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사용해주세요 라는 내용이에요. 선생님들께서 생각보다 성별이나 학년, 지역 이렇게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받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인구통계학적 문항 같은 경우 응답자들이 응답을 할 때
크게 피로감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이건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 진행이 되는 거다 보니까 성별이나 학년 또는 나이 또는 사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응답자들에게 그렇게 크게 피로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대신에 우리가 인구통계학적 문항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성별에 따라서 응답 결과의 차이가 있는지, 학년에 따라서 응답 결과는 차이가 나타나는지, 응답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부분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얻어질 수 있는 정보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선생님들께서 인구통계학적 문항은 함께 사용하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한 번 더 살펴보면 영역 구분 등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응답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세요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시각적인 효과, 영역 구분하는 것과 같이 시각적인 효과를 하나 주심으로 인해서 응답자들은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료를 했구나. 또 지금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설문조사가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인식시켜 주시면서 응답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응답자들의 피로도를 낮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응답자들이 피로도가 높게 되면 응답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응답자들이 피로도를 많이 낮출 수 있는 방향으로 설문조사를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응답 완료 문구를 함께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특히 유레카 같은 경우에는 응답 마지막에 응답하기 버튼을 클릭하셔야 응답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해당하는 정보를 한 번 더 안내를 해주시면서 응답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한 번 더 해주시면 응답자분들은 설문조사 쭉 내용을 다 입력을 하시고 마지막에 감사 인사를 보시다 보니까 이 설문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로 설문조사를 마치실 수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면 우리가 다음 설문조사를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응답자분들은 다시 한번 응답해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마지막에 응답에 대한 감사 인사까지도 함께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는 걸 저는 조금 더 추천해 드립니다. 어,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께 보내드렸던 자료에도 같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 해당하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오늘 확인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1시간 정도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은 지금 앞에 있는 이메일과 연락처는 저에게 바로 연락되는 이메일과 연락처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빠르게 또 자세하게 도와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릴 거고요. 또 지금 제가 채팅창에 설문조사 만족도 링크도 같이 하나 남겨두었습니다. 선생님들께서 바로 종료해 주시기보다는 이 만족도 조사 링크도 한번 만족도 조사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들께서 참여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통은 추첨을 통해서 드린다라고 안내를 드리는데 오늘 참여만 해주시면 제가 오늘 참여해주신 선생님들은 모두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 한 가지만 더 안내를 드리고 오늘 교육을 마치려고 해요. 유레카에서 지금 활용사례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레카에서 활용사례 공모전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활용사례 공모전은 유레카에는 설문조사 기능, 통계분석 기능 또는 수업 활용을 하셨다면 누구나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저희가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1등 하신 분들께는 대상을 받으신 분들께는 신세계 상품권 50만 원권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참여만 하시더라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이 함께 발송이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응답이 기간이 아니라고 나오시나요? 제가 이 부분은 한번 다시 수정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기왕 유레카 활용하신 김에 이 활용하신 내용까지도 유레카로 같이 남겨주셔서 선물도 함께 받아가시면서 저희 쪽 다른 이용자분들께도 함께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응답 기간을 수정을 따로 안 해놨나 봐요. 저희가 원래는 1학기까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고 2학기 때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만족도 조사가 1학기까지만 아마 설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응답 기간을 늘려드릴게요. 죄송해요. 혹시 오늘 교육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이 따로 있으실까요?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제가 그 부분까지 한번 제가 만든 조사가 혹시나 사라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해봤습니다. 제가 1학기 말미까지 진행을 해도,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심화교육 만족도 조사 지금 응답 기간 늘려두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 네, 응답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유레카 사용하시다가 궁금하시거나 필요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언제든지 한번 연락 주세요. 그럼 저희가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언제든 유레카 활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세요. 저는 일단 녹화만 한번 끊고 오도록 하겠습니다.